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밤 11살 소년 민호는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로는 추위를 막기에 역부족이었고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이모 집에 맡겨졌지만 그곳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2천만 원의 보험금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이모와 이모부는 민호를 거둬들였지만 돈이 바닥나자 그들의 태도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이모는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새 옷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모부의 사업이 실패하고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민호의 보험금은 이모부의 빚을 메우는 데 사용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민호는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혼이 났습니다. 쓸모없는 놈.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이모부의 술 취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도 또 심하게 꾸지람을 듣고 나온 민호는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상점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골목 끝 희미한 불빛 아래서 멈췄습니다. 박순의 칼국수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민호는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망설였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쫓겨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서 있는 민호를 발견한 것은 70대 할머니 순애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던 그녀는 시장 골목에서 나오다가 가게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이 추운 날에 뭐하니? 밥은 먹었고. 순애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발끝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들어와. 사람은 굶으면 안 돼. 순애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끌려 민호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김과 고소한 냄새가 그를 반겼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은 민호 앞에 뜨거운 칼국수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거친 손으로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난 박순애라고 해. 여기 주인이야 넌? 김민호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배고픔과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아. 어서 먹어. 식으면 맛없어. 순애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민호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쫄깃한 면발과 진한 육수의 맛에 민호는 순간 모든 걱정을 잊었습니다. 처음 한 숟가락은 조심스러웠지만 두 번째부터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만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까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호는 그릇을 비우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거지라도 할까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늦었어. 어디 갈 데는 있니? 민호의 침묵이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순애는 식당 뒤편으로 민호를 데려갔습니다. 여기 창고 옆에 작은 방이 있어. 오늘은 여기서 자. 추우면 언제든 들어와. 이불도 있으니 따뜻하게 자.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이야기하자. 다음 날부터 민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순애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 가게 청소를 도왔습니다. 벌써 일어났니? 순애가 이미 주방에서 큰 냄비에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요. 민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애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기 대걸레로 바닥부터 닦아볼래? 손님 오기 전에 가게는 반짝반짝해야 해. 처음에는 바닥 닦기와 테이블 정리만 했지만 점차 육수 끓이는 법, 반죽하는 방법, 장부 정리까지 배워나갔습니다. 민호는 열심히 대걸레질을 하며 순애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뼈가 도드라진 손으로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커다란 냄비에서는 뽀얀 김이 올라왔고 순애는 정성껏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칼국수 육수는 4시간은 끓여야 제맛이 나. 시간을 속이면 맛도 속는 법이지. 순애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민호에게는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였습니다. 순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보물을 얻는 듯 했습니다. 청결은 기본 중의 기본이야. 손님이 먹는 음식인데 내 입에 들어갈 것처럼 깨끗해야지. 아침 7시 민호는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순애는 작은 도시락통에 밥과 반찬을 담아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민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는 배부터 채워야지. 학교 끝나면 바로 와. 오후 장사는 내 도움이 필요해.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래된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가벼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놀림을 받았지만 이제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아이들의 시선이 민호의 낡은 운동화에 꽂혔습니다. 야, 김민호. 그 신발 또 신고 왔냐? 구멍 난 거 보이는데.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향했습니다.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이제 적어도 배는 고프지 않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후 3시 수업을 마친 민호는 곧장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골목을 지나며 다양한 가게들을 마주쳤습니다. 채소가게 앞에서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상추를 다듬고 있었고 정육점에서는 통통한 아저씨가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습니다. 떡집에서는 달콤한 인절미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민호는 이 작은 시장이 마치 또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이모와 이모부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와. 이모부가 민호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술 냄새가 민호의 코를 찔렀습니다. 너 키우느라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민호는 팔을 빼려 했지만 이모부의 소나귀는 더욱 강하게 민호를 붙잡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장 골목 끝에서 순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등이 꼿꼿이 펴진 채 장화를 신은 발걸음이 단호하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순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모부가 비틀거리며 순애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 뭔데 참견이야? 이건 가족 문제니까 신경 꺼. 순애는 미동도 하지 않고 민호 앞에 서서 이모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내 가게에서 일하고 있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요. 이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나 얘가 고아라도 된 것처럼 말하네. 엄연히 우리가 보호자인데. 순애의 눈이 민호에게로 향했습니다. 민호야, 내 생각은 어떠니? 어디서 지내고 싶니? 이모부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뭔 생각이 있어? 어린애가. 당장 집에 가자고. 민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였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전 그냥 여기서 할머니랑 있고 싶어요. 칼국수 집에서요. 이모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 돈도 없어요. 제발 그냥 내버려둬요. 순애는 조용히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느낌에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제가 책임집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든지 아니면 아동보호시설에 연락해보든가. 하지만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괴롭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순애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채소가게 할머니, 정육점 아저씨, 떡집 주인. 모두 묵묵히 민호와 순애 뒤에 서서 이모부와 이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육점 아저씨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술 냄새 진동하는데 그만하고 돌아가시지. 채소가게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어린아이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나도 봤어. 어제도 저 아이 열심히 일하더만.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민호 편을 들어주었고 결국 이모 부부는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모는 민호를 한 번 더 노려보고는 이모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 그들이 떠난 후 민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살겠다는 선언은 이모의 집을 영원히 떠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민호는 가게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4시 반 순애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 가게 준비를 돕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 청소와 테이블 닦기 같은 단순한 일만 했지만 점차 더 많은 것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애는 민호에게 낡은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배워볼래? 민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장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과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게 장부야. 매일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기록하는 거지. 장사는 숫자를 알아야 해. 다음 날부터 민호는 학교 공책 한 권을 가져와 장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밀가루 10kg, 채소 5kg, 고기 3kg. 재료가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헷갈리고 어려웠지만 숫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민호는 이상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청소년의 호기심과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민호는 금세 가게 운영의 기본을 터득했습니다. 재고 관리뿐만 아니라 민호는 어느새 손님들의 패턴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에는 공사장 인부들이 단체로 오고 목요일 점심에는 근처 사무실 직원들이 자주 찾았습니다. 민호는 이런 정보를 모두 공책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간대에는 항상 칼국수가 부족했습니다. 할머니, 목요일에는 면을 조금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제 기록을 보니까 항상 부족해요. 순애는 민호의 말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말이 맞구나. 내가 몇 년을 장사했는데 그걸 몰랐어. 역시 젊은 눈이 필요하긴 하네. 학교에서도 민호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학교 컴퓨터 동아리에서 배운 기술로 가게 광고 전단을 만들고 손님 패턴을 분석해 재고 관리를 도왔습니다. 용기를 내어 정보부 동아리에 가입한 민호는 컴퓨터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아리 선배들은 워드 프로세서와 간단한 그래픽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었고 민호는 그 지식을 바로 활용했습니다. 학교 컴퓨터실에서 방과 후에 남아가게 광고 전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로 만든 깔끔한 전단은 손으로 그린 포스터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와, 이걸 내가 만든 거야? 순애는 민호가 건넨 전단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칼국수 사진과 가격, 영업시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네, 동아리에서 배웠어요. 이걸로 홍보하면 더 많은 손님이 올 것 같아요. 민호의 노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주최하는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를 보고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대상을 받으며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주제는 지역 전통 사업의 현대화. 민호는 자신이 칼국수집에서 적용한 모든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더 나아가 전통시장 전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온라인 주문 시스템, 젊은 층을 위한 메뉴 개발, 시장 스토리텔링을 통한 홍보 등 민호의 제안은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공모전 결과 발표일 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대상 수상자로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금 100만 원과 함께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기쁨에 가득 차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어요. 순애는 민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나는 내가 항상 특별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성공이 뉴스에 소개된 지 며칠 후 구도심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었고 시장 일대가 철거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순애는 장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공문서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빨간 글씨로 재개발 구역 포함 통보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가 들어오자 순애는 서둘러 그 종이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순애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심해진 기침으로 병원에 간 순애는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민호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왔을 때 민호는 이미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많이 퍼졌어요. 남은 시간이. 의사의 말에 민호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폐암이 이미 뇌와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호의 귀에는 더 이상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은 시간이라는 말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나 될까요? 한 달? 일주일? 며칠? 민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려왔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순애는 민호를 불렀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순애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저 정말 여기 있어도 될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학교는 꼭 다녀야 해.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가게 일은 도울 수 있을 만큼만 도와. 어린 나이에 일만 하면 안 돼. 재개발 조합은 순애의 건강 악화를 틈타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가게의 전기가 끊겨 있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건물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전기회사에 문의했지만 그들은 재개발 구역 정비를 위한 일시적 조치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냉장고 속 식재료들이 상할 위험에 처했고 민호는 급히 얼음을 사와 임시 방편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수도마저 끊겼습니다. 우연히 민호는 이모부가 재개발 조합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 회의실에서 나오는 길에 우연히 이모부와 개발업자의 대화가 민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약속했잖아. 이 구역은 문제 없다고. 내가 투자금 다 넣었는데 이게 뭐야? 진정해요. 그 애가 이렇게 나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차피 시간 문제예요. 할머니도 오래 못 갈 거고. 그 순간 민호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순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복수는 삶을 세운 뒤에나 해라. 지금은 내가 공부하고 성장할 때야. 미움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 민호는 순애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물론이지.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하지만 복수가 목적이 되면 결국 내 삶도 망가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렴. 민호는 주민공청회를 요청하고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 보존의 필요성을 발표했습니다. 일주일 후 구청 회의실에서 재개발 관련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순애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민호를 응원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순애 칼국수집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호입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시장의 역사적 가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발표했습니다. 특히 최근 벌인 현대화 노력과 젊은 층의 유입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전통시장이 단순한 구시대의 유물이 아닌 현대적 가치를 지닌 공간임을 강조했습니다. 구청장은 재개발 계획을 6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계획에 대한 집행을 6개월간 유예하고 수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순애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마지막 영업일을 맞이했습니다. 6개월의 유예 기간도 순애의 생명을 연장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고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졌습니다. 어느 날 순애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마지막으로 한번 장사를 하자. 우리를 아껴준 손님들을 위해. 마지막 영업일이 정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단골 손님들과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호는 새벽부터 일어나 병원에 순애를 모시러 갔습니다. 의사는 만류했지만 순애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순애와 함께 마지막 육수를 끓이던 날 그녀는 민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민호야, 이리 와봐. 민호는 순애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순애는 작은 상자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내 평생 레시피와 이 가게 이름을 쓸 권리야. 내가 가지길 바란다. 민호는 상자를 받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순애의 평생이 담긴 보물이었습니다. 이제 내 길은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하지만 네 길은 이제 시작이야. 네 길을 가거라.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네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가길 바란다. 며칠 후 순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대기실 차가운 의자에서 밤을 새운 민호는 순애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올 무렵 순애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민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따뜻한 밥을 끊이지 말거라. 그것이 순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민호는 텅 빈 가게에서 순애가 남긴 편지를 읽었습니다. 민호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삶에는 끝이 있고 내 삶은 충분히 행복했단다. 특히 내가 내 곁에 와준 이후로는 더욱 그랬어. 내 길을 가거라. 넌 따뜻함의 주인이 되어라. 이 통장의 돈으로 내 꿈을 시작하렴. 많지는 않지만 내 꿈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가게 앞에서 나는 웃으며 지켜볼 거야. 넌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박순애. 편지와 함께 순애가 평생 모은 돈이 든 통장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가 평생을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민호는 통장과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상실의 아픔과 감사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호는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해외 요리학교 장학생 기회를 얻었습니다. 선생님은 민호를 불러 한 장의 안내 책자를 건넸습니다. 해외 요리학교 장학생 프로그램이야. 내가 공모전에서 받은 상과 내 이야기를 들은 멘토가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하셨어. 민호는 안내 책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순애가 남긴 곳을 떠나는 것이 맞는 결정일까? 떠나는 것이 도망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더 강해져서 돌아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편지에서 그녀는 분명히 내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해외 요리학교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강한 결의로 빛났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기 위해 떠나는 것. 언젠가 다시 돌아와 순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미국 뉴욕의 요리학교에 입학한 민호는 낯선 환경에서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던 그는 수업 시간에 교수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녹음기를 들고 다니며 밤마다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는 레시피 용어들이 민호에게는 외계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충당했지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민호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곧장 코리아타운으로 달려갔습니다. 코리아타운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 요리 보조가 되었고 주말에는 식재료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음식 산업 전반을 배워나갔습니다. 넌 다른 알바생들과 달라. 항상 주방의 모든 걸 관찰하고 있지. 식당 주인의 말에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찰은 순애에게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재료의 양부터 손님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였고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민호는 새벽 2시까지 설거지를 하고 3시간을 자고 다시 학교로 향하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지칠 때마다 그는 순애가 남긴 레시피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페이지마다 순애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고 그것은 민호에게 힘을 주는 부적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뉴저지의 대형 물류 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식재료가 공급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민호는 음식 산업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되는 식재료들, 유통기한 관리, 재고 시스템, 가격 변동 요인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요리 기술과 현장에서 익히는 비즈니스 감각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이 친구는 단순히 요리만 배우려는 게 아니야. 사업을 보고 있어. 물류센터 관리자의 말이었습니다. 2년간의 집중적인 학습 끝에 민호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민호는 순애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속으로 중얼거리며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졸업 후 그는 식당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레스토랑 리바이벌이라는 회사였는데 어려움에 처한 작은 식당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부도 직전의 한식당이었습니다. 민호는 일주일 동안 그 식당에서 관찰만 했습니다. 주방의 동선, 메뉴 구성, 재료 관리, 직원들의 태도, 손님들의 반응까지. 순애에게서 배운 관찰의 기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음식의 맛이 아니라 경영 시스템이었습니다. 순애에게서 배운 따뜻한 경영 원칙을 적용해 매출 관리, 메뉴 혁신, 직원 교육을 지도했습니다. 그는 순애가 그랬던 것처럼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손님에게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따뜻함을 파는 거예요. 그게 장사의 본질입니다. 민호의 조언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재고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되 식재료의 질은 절대 타협하지 말 것. 직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줄 것. 손님들과 진심으로 소통할 것. 3개월 후 그 한식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게를 살렸어요. 식당 주인이 민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민호는 순애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가르침을 나누고 있어요. 이런 성공 사례가 하나둘 쌓이면서 민호의 명성은 높아졌습니다. 업계에서 식당 살리는 천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27세가 되던 해 민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을 준비했습니다. 순애가 남긴 돈과 그동안 모은 저축을 합쳐 자본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철저히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되 그 본질과 따뜻함은 지킨다는 원칙이었습니다. 30살이 된 민호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헤러터지 푸즈. 전통 음식의 현대화를 모토로 한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민호는 미국에 있는 한인 식당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전통 음식의 간편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전통의 맛을 지키면서도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야 합니다. 그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특히 그가 개발한 전통 음식 간편화 시스템은 업계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순애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4시간 끓여야 하는 육수를 2시간으로 줄이면서도 맛은 그대로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비결은 재료의 전처리와 과학적인 온도 관리였습니다. 이 기술은 특허를 받았고 많은 식당들이 라이선스를 요청했습니다. 식당 컨설팅에서 시작해 식품 유통, 프랜차이즈 개발까지 그의 사업 영역은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민호의 회사는 3년 만에 직원 5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매출은 급격히 올랐고 투자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품질 유지에 집중했습니다. 빠르게 크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 회의에서 민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순애가 가르쳐준 시간을 속이지 말라는 교훈의 현대적 해석이었습니다. 32세 성공한 사업가가 된 민호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그의 모습은 20년 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순애를 처음 만났던 그날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완전히 바뀐 옛 시장 자리에 서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한때 박순의 칼국수가 있던 자리는 이제 고층 빌딩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오래된 시장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칼국수 끓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았고 순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민호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꽃을 놓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민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선 민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회사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회사의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헤러터지 푸드는 이미 브랜드 가치가 확립된 이름이었습니다. 새 이름은 수네푸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그건... 한 임원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민호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수네푸드로 변경한 그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름은 제 모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브랜드 가치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는 더 큰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민호의 단호한 눈빛 앞에 더 이상의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벽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걸었습니다. 칼국수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순애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이모 부부의 채무를 인수했습니다. 민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이모 부부의 현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모부의 사업은 연이어 실패했고 여러 곳에서 빌린 돈으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들의 모든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법률팀을 동원해 합법적으로 그러나 철저하게 모든 빚을 정리했습니다. 화려한 본사 건물 최상층 회의실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모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손가락은 테이블을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겨울밤 그를 내쫓았던 사람과의 재회. 준수는 복수심보다는 담담한 해결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모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민호는 잠시 놀랐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을 기대했지만 그녀는 낡은 코트와 오래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고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세월이 그녀에게 가혹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내가 맞구나. 이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때는 강압적이고 무서웠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약하고 불안정했습니다. 민호는 차분히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이모. 이모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서류 한 묶음을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채무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이모부가 재개발 과정에서 투자했다가 실패한 프로젝트, 대출금, 그리고 갚지 못한 부채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모든 채무를 제가 인수했습니다. 이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뜻이니? 이제 채권자는 저입니다. 집을 처분하고 빚을 갚으세요. 채무를 상환하거나 집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는 민호의 눈에는 복수가 아닌 정당한 책임 추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야, 왜 이러니? 우리가 너한테 그렇게 했어도 넌 핏줄인데.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버려졌던 것처럼 이제 이모도 선택의 기로에 서셨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지만 이모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이모는 오열하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너무 어려웠어. 이모부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쟁이들이 달려들고 우리도 너를 키울 여력이 없었단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이해와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명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합니다. 제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펜을 건네며 마지막 선택을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빚을 청산하는 합의서였습니다. 이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빚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생활비는 매달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존엄은 지키며 사실 수 있도록. 이모는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가 아닌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순의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준 방식입니다. 정의는 추구하되 인간성은 잃지 말라고요. 다음은 경쟁업체였습니다. 대형 칼국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재벌 이세와의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황금 칼국수라는 이름의 이 체인은 이미 전국에 5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가 대량 생산으로 빠르게 시장을 장악했지만 품질보다는 속도와 가격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 거대한 경쟁자 앞에서 다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민호는 순회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박순의 칼국수를 론칭했습니다. 첫 매장은 상징적으로 옛 시장이 있던 자리 근처에 열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대신 순회의 가게를 재현한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순회의 사진과 함께 옛 시장의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닙니다. 한 분의 삶과 철학이 담긴 공간입니다. 오픈 행사에서 민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대량 생산이 아닌 품질과 진정성으로 승부했습니다. 민호는 순회에게 배운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육수는 4시간을 끓이고 재료는 매일 신선한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가격은 황금 칼국수보다 30% 높았지만 맛과 품질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간을 속이지 않습니다. 정성을 속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박순의 칼국수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민호는 혁신적인 경영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상생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각 지역의 박순의 칼국수는 그 지역 농가와 직접 계약을 맺어 신선한 야채를 공급받았습니다. 이는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식당에게는 신선한 재료를 보장하는 윈윈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민호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직원 지분 참여 제도 등 혁신적 경영으로 사회적 호평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각 매장의 매니저와 주방장에게 지분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공동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주인 의식을 높였고 서비스 품질도 자연스럽게 향상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입니다. 순의 할머니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직원 교육 첫날 민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영 방식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벌 2세의 황금 칼국수와 고아 출신 CEO의 박순의 칼국수. 언론은 이를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닌 가치관의 대결로 보도했습니다. 속도와 이윤 추구와 품질과 공동체 가치. 소비자들은 점차 박순의 칼국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박순의 칼국수는 10개 매장으로 성장했습니다. 황금 칼국수의 50개 매장에 비하면 작은 숫자였지만 매장당 매출은 오히려 높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 만족도와 재방문율이었습니다. 박순의 칼국수의 고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경험을 하러 왔습니다. 황금 칼국수는 위기를 느끼고 가격을 더 낮추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품질 저하로 이어졌고 곧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황금 칼국수의 다른 위생 문제들도 연쇄적으로 폭로되었습니다. 직원 착취, 불법 식재료 사용, 허위 광고 등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1년 후 경쟁사는 품질 문제와 논란으로 결국 민호에게 인수되었습니다. 황금 칼국수의 대표는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한때 민호를 무시하던 그의 눈에는 이제 패배감만 가득했습니다. 인수 조건을 말씀하시죠.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직원들의 고용 승계,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 그리고 모든 매장의 품질 개선. 인수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황금 칼국수의 전 대표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긴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더 큰 자본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명문대를 나왔고 경영학을 전공했어. 너는 고아 출신에 불과한데. 민호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음식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음식을 상품으로 봤지만 저는 음식을 통해 따뜻함을 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순의 할머니에게서 말이죠. 비즈니스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직원도 사람이고 손님도 사람입니다. 그걸 잊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성공 후 민호는 꿈꿔왔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박순의 장학재단 설립이었습니다. 이는 민호가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이었습니다. 부모를 잃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육과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민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재단 건물에는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옛 시장이 있던 자리에 지어진 박순의 칼국수 원조 가게였습니다. 건물을 설계할 때 민호는 건축가에게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정확히 이 자리에 식당을 만들어주세요. 20년 전 순의 할머니의 가게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건축가는 민호의 간절함을 이해하고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민호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이 깨끗한 주방에 모여 민호의 설명을 듣습니다. 오늘은 칼국수 육수 끓이는 법을 배울 거예요. 민호는 큰 냄비를 가리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육수는 4시간은 끓여야 해요. 시간을 속이면 맛도 속는 법이에요. 순애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민호의 눈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메모를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왜 4시간이나 끓여야 해요? 더 빨리 끓일 수는 없나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것은 시간이 필요해. 인생도 마찬가지야. 급하게 가려고 하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 천천히 정성껏 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란다. 민호는 매주 한 명의 아이를 선택해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맞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나도 너희 나이 때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한 분의 따뜻함이 내 인생을 바꿨지. 이제 나는 그 따뜻함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어. 해질녘 재단 식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배식대 앞에 줄 선 아이들이 따뜻한 칼국수를 받아듭니다. 오늘 메뉴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칼국수입니다. 와, 내가 만든 칼국수다. 정말 맛있어.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민호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벽에는 옛 박순의 칼국수 간판 조각과 환하게 웃는 순애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옆에는 20년 전 어린 민호가 순애와 함께 찍은 사진도 걸려 있습니다. 순애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고 민호는 카메라를 향해 수줍게 웃고 있습니다. 이게 아저씨예요? 한 아이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응, 내가 너희 나이 때 모습이야. 모든 아이들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간 후 민호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순애의 사진 앞에서 그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켰습니다. 따뜻한 밥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도 30명의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그 아이들의 눈에서 20년 전 제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주셨던 그 희망을 이제 저도 나눠주고 있어요. 저녁 바람이 불어오고 처마의 풍경이 달그락 소리를 냅니다. 마치 순애가 대답하는 것 같은 소리입니다. 잘했다, 민호야. 정말 잘했어. 민호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11살 때 받았던 한 그릇의 따뜻함이 이제는 수천 개의 그릇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박순의 칼국수 체인 60개 매장 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100명의 아이들 지원, 그리고 매주 토요일 30명의 아이들에게 요리 교육. 숫자로 보면 작을 수 있지만 각각의 숫자 뒤에는 변화된 살들이 있습니다. 버려진 소녀는 이제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모에게 밥값도 못하는 놈이라고 불렸던 그 소년이 이제는 수만 명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순애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할머니, 이제야 이해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할머니의 꿈을 이루고 있는 거였어요. 할머니의 따뜻함은 이제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재단 건물에 불을 끕니다. 하지만 순애의 사진 위에는 작은 조명이 여전히 그녀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